네,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렸는데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매몰자 7명 중에 1명이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저 또한 가슴이 참담한데요.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네. 지금 그 소방당국이 밝힌 것 같습니다.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붕괴 사고 1시간 만에 이게 구조물하고 밑에 바닥 사이에 이렇게 끼어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좀 의사로부터 최종 사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한국 그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 무너져서 한 9명이 이제 그 매몰이 됐던 것이고 그중에 한 2~3명이 지금 구조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 명은 생명에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 건강이 완전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한 명이 사망 어떤 이 진단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작업자 6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수색과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서둘러 수색 작업과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매몰된 다른 작업자들 구조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붕괴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번 타워의 경우에는 한 60m 높이라고 해요. 꽤 높은 구조물인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있는 5호기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호기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손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구조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200여 명의 그런 소방 인력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무너진 보일러 타워는 44년 동안 끄떡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제 왜 갑자기 붕괴가 된 것인지 직접적인 원인은 좀 조사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국 지금 그래픽에서 보다시피 크게 4개 밑에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개, 3개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옆으로 넘어지면 안 되니까 특정 방향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발파 작업을 하던 중에 기둥 한쪽을 취약화 작업, 한마디로 발파하기 전에 한쪽만 이렇게 좀 손상을 시켜가지고 한쪽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런 그 한 기둥이 무너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쓰러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상에서 1명, 그리고 지상 이 건물에서 8분이 이 작업을 하다가 한쪽으로 우지끔 무너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발파하던 작업을 위한 이 취약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내지는 처음부터 그런 그 기둥 자체에 기둥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장 검증 등 상세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만 철거 작업 중에 난 사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나 문제가 작업 중에 일어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현재로서는 여전히 매몰자들이 있다 보니 구조 작업이 우선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추후에는 분명히 따져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작업자는 9명 정도가 발파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1명은 정규직이었고 나머지 인원들의 경우에는 계약직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발파업체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었는지 제대로 된 교육은 받았었는지 자격증은 가지고 있었는지 안전교육은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해체 작업을 진행할 때는 해체 계획서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제대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허투루 놓쳤다라든가 아니면 쉽게 그냥 건너뛰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산업재해는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따를 때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보이겠죠. 1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명이 사망하고 지금 7~8명이 지금 중상을 입는 이런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중대재해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든 이후에도 중대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떤 관리 감독을 중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와 같은 중대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조 수색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부추겼다고 해요. 이건 뭔가요? 우리 법이 지금 음주운전의 경우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방조자라고 하죠. 방조범의 경우에도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류하지 않고 함께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방조범으로서 함께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만취 정도가 굉장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른다고 하고 보행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 신호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 과실입니다. 음주운전자의 100% 과실일 뿐만 아니라 동승자까지 함께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도 아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일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의자 구속심사에 출석했던 모습 보겠습니다.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당시 상황 기억은 하세요? 당시 일행 중에는 말리는 분들은 없었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공교롭게 외국인을 치는 음주운전 사고가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벌어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 또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가 2배씩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6분의 1도 안 되는 음주운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매년 11만에서 13만 명, 그러니까 매월 10,000명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은 10번 음주운전하면은 겨우 한 번 정도 잡힐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처벌 수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소식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